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비밀 회동을 한 데 이어서 고발 사주 의혹을 상회한 흔적이 나타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자세한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네. 우선은 조성은 씨가 SBS와 인터뷰한 것이 지금 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 고발 사주 의혹을 상회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성은 씨 이야기는 9월 2일 뉴스버스가 보도를 했는데 그 날짜는 우리 원장님도 나도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가 윤석열을 치자, 이렇게 해서 나간 날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 원장님은 이제 박지원 원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인터뷰 내용으로 보면은 박지원 원장도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어떻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지, 또 언제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피력이 있었다는 그런 암시를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좌파들은요, 예. 이걸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 게이트로 어떻게든 이게 몰아가려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손준성부터 보냈다는 게 증거가 없어요. 예, 그렇죠. 손준성부터. 윤석열은 이제 그 아예 없고요. 그래서는 이 게이트는 누가 뭐래도 이게 그 박지원,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조성은 이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그 박지원 국정원장 있죠. 예. 이 사람이 이게 그 당연히 저는 공모했다, 가담했다는 이제 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합니다. 예.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예. 알았다는 게, 첫째는 이제 조금 전에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SBS 인터뷰에 보면 9월 2일 날 폭로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박지원 원장과 내가 원한 날짜가 아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뭐 자기들에게 말꼬리 잡기를 하지만 보통 이게 그 이런 무의식 중에 진담이 노는 거예요. 그럼요. 오히려 이제 막 어린 여자가 이제 인터뷰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평소에 박지원하고 계속 상의했기 때문에 그게 무심코 그게 진실이 놓은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게 그 상당히 신빙성이 높고요. 필요하면 이게 나중에 거짓말 탐지기까지 필요한 예.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요. 두 번째, 그날 이제 그 롯데호텔 38층에서 밥을 먹고 이제 그 조성은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에. 8월 11일 날. 예. 뭐랬냐면 이게 그 특별한 날이라 하면서 특별한 시간, 예. 역사와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대화하는 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 예. 이 말은 이게 그 사적인 자질구레한 게 그 잡담하는데 역사와 대화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윤석열을 이게 조작해 죽이자. 예. 이런 걸 이게 모의했기 때문에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 이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아니 쓸데없는 잡담이 어떻게 역사와 대화를 합니까? 예.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하나 더 들고 싶은 거는, 그날 이제 이 오늘 송영길이가 뭐랬냐면 제보한 거는 이제 그 7월 달에 처음에 그 7월 21일 날 넘겼죠. 예. 근데 8월 11일 날 밥 먹은 게 무슨 관계이냐? 이미 제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송영길이가 주장을 해요. 예. 그렇지만 저는 7월 20일을 넘겼는데 그럼 이게 왜 보도를 계속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 8월 11일 밥 먹고 8월 10일하고 그 전날하고 다음날 12일 날 이렇게 그 화면을 캡처한 그런 날이고요. 그 다음에 9월 2일이 폭로 날이잖아. 예.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줄 때도 저는 상했다 봐요. 7월 21일도. 근데 그렇죠. 그 이후에 시점 가지고 계속 의논을 하다가 타이밍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보했다고 그날 바로 보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보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날을 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만난 직후 8월 12일 날 화면 캡처한 거 있잖아요. 이게 11월고 12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게 캡처. 전날하고 다음 날이잖아요. 예. 그 캡처한 게 박지원이가 중간 만난 날이거든요. 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들면 바로 이제 그 한동수입니다. 조성은이가
뭐 한동수가 이게 객관적이라 가지고 뭐 그 같다. 아니 조성은이가 이게 그 우리 야당의 선거대책위 부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예. 한동수가 객관적입니까? 한동수가 이게 그 조국이가 잘리는 날 있죠. 예. 마지막 날 이게 문재인한테 추천해 가지고 그날 임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한동수입니다. 예. 우리 우리법 연구에 있잖아요. 조국의 계고 추미애의 충견이에요. 예. 이 한동수가 객관적입니까? 그리고 이게 한동수 핸드폰을 뭐 우연히 누구한테 들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그 박지원이가 야, 너 한동수밖에 없어. 가면 이게 며칠 만에 공익신고 해줄 거야. 번호는 이거야. 저는 이게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이제 그 네 가지 이유로 저는 이제 그 박지원이가 알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선 뭐 그 한동수 감찰부장만 하더라도 조성은이가 한동수 감찰부장의 사적인 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알기도 어렵고 우리들도 그냥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감찰부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전화가 왔는데 받았다?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던가 그쪽에다가 아니면 저는 이진동 쪽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진동 기자가 법조 출입 기자를 오래 했고 사회부장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 커넥션이 박지원, 조성은, 이진동 간에 뉴스버스 간에 삼각 커넥션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또 이진동 측에서도 그쪽에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더 큰 것은 감찰부장 정도가 뭐 어디 저기 이제 막 생긴 뉴스버스라는 무슨 기자가 몇 명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 뭐 발행인 전화 받고 그걸 했을 리는 없고 이것은 박지원 측에서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죠. 또 박지원이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입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조성은이로부터. 그러면 청와대에도 당연히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정무라든가 민정이라든가 대통령까지도 저는 보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쪽에서도 무슨 영향력을 작용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만약에 그 뭐 박지원의 역할이 없었다면요. 예. 한동수가요. 한동수가 뭐 조성은이나 전화도 안 받겠지만 전화 오더라도요. 오더라도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권익위 소관이니까 권익위로 가십시오. 이랬겠죠. 예. 근데 한동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핸드폰 이게 주면 공익신고 해줄게. 이게 무슨 플리바게닝이 불법인데 예. 이런 게 딜이 있습니까? 공익신고면 신고고 아니면 사고면 사고지. 어떻게 핸드폰 뭐 주면 공익신고 내가 받아줄게. 근데 그것도 공익신고 지정 권한도 없으니까 뭐 신고자의 요건을 갖춘 거로 보인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 가지고 언론의 그 조성은 이름을 막아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요. 이거는 이제 그 공익신고 대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직권남용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예. 억지로 이게 판결문 그 첨부된 게 있죠. 이걸 가지고 이게 억지로 뭐 개인정보 보호를 해가 공익신고 대상이라는데 전현희도 이게 말을 바꾸잖아. 근데 그 판결문은 공개된 자리에서 판결을 선고하잖아. 예. 천하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 모르고 법문은 누구나 띠가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법문띠 보면 다 이게 지모시고 최강욱이랑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판결 내용 보면 다 알잖아요. 이거는 이게 공지의 사실이니까 공익신고 대상 자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 공익신고법 10조에 보면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특별히 새로운 게 없을 때는 또 이게 공익신고 안 됩니다. 저는 말도 안 되게 그 한동수가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거로 본다? 요래놓고 그럼 이게 권익위로 가면 한 60일 이상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언론의 재갈을 물리버린 이게 아주 무리한 한동수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수가 그렇게 한 것도 지금 조성은의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이건 첩보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권익위로 가더라도 권익위가 무슨 조사를 그런 기법도 없는 거고 수사관들도 없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는 60일도 걸리지만 확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검한테 보내라는 그런 그 조언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이 대검에서도 한동수 이 감찰부장과 딜을 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무슨 보통의 공익제보자 더군다나 조성은 씨가 무슨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뭐 정치권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 낭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대검에 아주 센 실세인 감찰부장하고 뭐 딜을 했다? 그것은 누가 조성은 씨한테
아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뒤에서 코치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33세의 젊은 여성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 아주 맞춤형으로 이런 고발도 하고 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 속보를 보니까 예. 11시에 이제 윤석열 측에서요. 그 박민식 있잖아, 기획실장. 예. 박민식하고 이제 그 변호사 2명이요. 그 박지원, 그다음에 그 조성은, 예. 그리고 이제 그 성명 불상자 3명을 이게 그 고발했어요. 공수처에다가. 예. 근데 그 제가 물어봤지, 그 성명 불상자가 누구요? 물어봤더니 이게 그 동석자래. 그러니까 8월 11일에 지금 알려지기는 동석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코로나 전국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우리가 핸드폰 다 여기 그 표시 찍거나 하면 이게 이름을 기재하게 돼 있죠. QR코드 다 찍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고요. 예. 중요한 게 그 CCTV가 있잖아요. 예, CCTV가 있죠. CCTV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박지원이가 못 빠져나가는 게 알았다면 이거는 당연히 있는데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고요. 예. 근데 자기 말로도 뭐 그냥 이게 뭐 오랜만에 친하니까 사적인 뭐 사담 나눴다 했잖아. 아니, 그럼 이게 8월 돈을 11일이 평일이고 오찬에 사담을 나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 누가 밥값을 냈는가? 예. 이거부터 이게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국정원 카드 있죠. 이걸로 이게 그 3명을 만약 계산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그 1인당 밥값만 이게 28만 원 그랬어요. 뭐 와인 하나 먹으면 술 하나 먹으면 이게 뭐 기백만 원 오겠죠. 아유, 거기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보통 사람은 가면 한 달 월급이 넘습니다. 밥 한 번 아니 먹는데. 이거야말로 이게 국고 횡령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사적으로 이게 뭐 수양 딸인지 내연 관계인지 뭐 인터넷은 이게 다양하게 있지만 뭐 저야 뭐 이게 설마처럼 박지원이가 나이 차이도 있는데 뭐 김부선이 이재명처럼 저는 무상년에 내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달달한 그런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 그런 드러나지 인터넷 않습니까? 글들이 엄청 많은데 하여튼 저는 이재명 김부선처럼 무상년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뭐 수양 딸이든 뭐든 이게 그 횡령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이게 그때 과연 이게 단둘이 있었는지 3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밥값을 이게 개인 돈으로 냈는지 아니면 이게 공금으로 결제했는지 이 모든 걸 철저하게 저는 조사해야 된다. 압수해서 빨리 이게 그 박지원이 핸드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카드 내역 이거부터 이게 확보하고 CCTV 있잖아요. 롯데호텔 38점 이거부터 이게 조사해야 된다 봅니다. 혹시 그 자리에 이진동 기자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추측도 해봅니다. 이건 순전히 추측이지만 지금 뉴스버스에 기사가 나간 것부터가 왜 그런 데다 주었을까? 물론 조성은 씨는 거기에 뭐 기자하고 좀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뭐 우연히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사고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느낀 감으로는 누군가가 뉴스버스라는 그런 데 주고 거기 발행인과도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이 얘기가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 이진동 기자가 사회부장까지 하고 그랬으면은 틀림없이 박지원 국정원장과도 상당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치부, 사회부 이런 부장급들은 국정원장이 되기 이전부터 정치인 박지원 시절부터 아주 나름대로 관리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진동 기자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얘기를 하기가 좋았을 것이다. 특히 이진동 기자가 그냥 기자를 해서 나와가지고 그 뉴스버스를 창간했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서 변호사님하고 같이 김문수 캠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커넥션의 적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원은 절대 정치로부터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무슨 법까지도 다 개정했지 않습니까? 국정원법도. 지금 보면은 박지원은 북한용이 아니라 대선용이었구나 하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때 그 3명이라고 제보가 들어와서 고발했으니까 뭐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이진동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다음에 사람이 이진동 밑에 그 전혁수 전혁수 기자가 전혁수 기자가 이제 그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처음부터 거짓말인 게요. 7월 21일 날 뭐 사고 당했다고 자기 핸드폰을 우연히 봤다 했잖아요. 예. 아니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게 방송에도 남의 핸드폰에 이 텔레그램을 이렇게 우연히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게 우연히 보입니까? 아니 국민을 이게 개돼지로 알아도 이게 지금 이게 정권은 그래도 옛날에는 이게 국민을 개돼지는 이게 그 포유류로 알아줬거든. 예. 지금 이게 완전히 이 좌파 정권은 국민을 갖다가 그냥 이게 가본 게 있잖아요. 예. 뭐 붕어나 깨구리 있잖아요. 뭐 가재 이런 게 완전히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 자기 핸드폰이 뭐 사고 실수로 전영숙 기자인데 예. 이게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저는 그때 누가 있었는지 그건 하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원 정책의 문제 있죠. 네. 이걸 이게 가장 정치하시는 게 박지원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 문재인이가 제일 존경하는 그 간첩 있잖아. 예. 그 신영복 씨. 예. 그 글씨를 가지고 이게 국정원의 원문 있잖아. 이걸 이게 그 간첩을 잡는 기관이 간첩 글씨를 가지고 이게 원문을 쓰니까 국정원의 직원들이 엄청 반발한 것도 이것도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죠. 예. 그리고 이제 공작이라고 하는 게 교황 있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게 어떻게 북한에 방문시켜 가지고 야 우리도 이게 떡고물 좀 얻어 나 또 총선에 이용해 보자.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아니 뭐 국정원이 그런 권한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북한 방문 아니고 판문점 방문도 추진한다는 데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면 판문점에라도 오시면은 내려오고 또 여기 문재인도 가고 그랬고 삼자가 평화와 악수를 이렇게 하자 판문점에서. 그것도 그게 좋은- 바로 대선 지방선거의 정치 개입 아닙니까? 예. 교황이 와가지고 김정은이 또 문재인가 뭐 또 손잡고 쇼하면 선거에 영향 주잖아요. 그게 국정원 임무 중에 교황 방문이 외교부도 알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잡으라는 간첩 수사 저 얼마 전에 했잖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간첩 수사는 용두사미로 허지부지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정치적으로 이게 그 업무나 조작하는 게 박지원인데 뭐 자기가 이게 뭐 과거의 정치 개입을 사과하고 앞으로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이게 정말 가정스러운 위선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고발 사주, 고발 청부 이 프레임이 누가 보더라도 뭐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게 공작을 사주한 것이구나. 말하자면은 박지원이나 이런 국정원이 다시 대선에 개입해 갖고 이 정치 공작을 사주한 것 아니냐. 조성원 또 이진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전에도 윤추 대결 때도 두드러 맞으면서 컸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 박지원이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을 살려주는 전화유혹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도 이게 사필 규정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윤석열이가 이제 그 뭐 이런 검찰이나 이게 법적인 떠나서 이게 정치적 비전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이게 좀 검증해가지고 내부에서 이게 좀 우리가 논쟁하고 검증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정치적 비전 공약이 뭐냐 윤 총장에게 좀 비판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제가 최재형 지지하면. 그런데 뭐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좌파들이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윤 총장을 죽이려고 하니 이걸 또 방어하다 보면 윤 총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항상 윤 총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조국이 살려주고 추미애가 살려주고 문재인이가 살려주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박지원이가 이번에 박지원이죠. 이거는 이게 누가 봐도 박지원 게이트고요.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요. 그 아무나게 영입하거나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성은이가요. 저는 여자 드루킹이잖아. 여자 김대엽이거든요. 그렇죠. 여자 박지원이라고 봐야 돼요. 평생 이게 음모나 술수만 꾸민 게 이 조성은이가 88년도 대구 출신이잖아요. 아버지가 2003년에 열린우리당, 여루당으로 이렇게 구미에 출마해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주 그냥 아버지가 철저히 조사를 했네. 검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김웅이가 그거 줬다면 예. 왜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윤 총장하고 거의 같은 교수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예 검사 출신의 조성은 씨 아버지가. 서울법대,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조성의 아버지도 열린우리당으로 구미 녹아 떨어졌고 예. 이 조성의가 처음에 입문한 게 박원순 캠프에서 입문했잖아요. 박원순.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 박지원에만 따라서 계속 그 국민의당부터 민평당까지 예. 박지원만 따라다녔잖아.
근데 마지막에 뭐 이상한 당하나 뉴 브랜드 파티다. 뉴 파티라고 하나 만들라 했잖아. 예. 근데 이걸 100명도 못 모은 5,000명 모아야 당이래. 100명도 못 모은 사람. 이걸 이게 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에 영입해가지고 부위원장이 뭡니까?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사고 터지잖아. 미래통합당이죠, 그 당시는. 예. 근데 그 다 말도, 거기도 내가 볼 때는 박지원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이가. 박지원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박형준 뭐 여러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이준석이 사람들한테 이준석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좀, 그때 이제 뭐 다 야권 통합한다 해갖고 뭐 있는 당, 없는 당 다 떨거지들 모아가지고 미래통합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선대위 부위원장 자리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사회로 총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안철수 그때 당할 때 문준용이 왜 그 친구 인터뷰 있잖아. 예. 그 조작. 이 사건에도 이게 연루된 사람 아닙니까? 평생 이게 좌파 쪽에서 빌붙어 있고 조작하다가 능력도 없는데 갑자기 부위원장 시키면서 제보가 그리 간다? 이게 진짜 이 당이 어떻게 되려는지 좀 이게 검증도 해야 된다. 이번에 교훈은 저는 뭐 이번에 그 박지원 조성 게이트는 분명하고요. 근데 앞으로 이게 그 대선에서는 좀 이게 캠프 영입할 때 검증 제대로 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일종의 뭐 스파이랄까 이런 걸 심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선에서도 각 캠프에 그런 사람들을 안 심었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송영길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그 엑스파일 차곡차곡 지금 쟁여놓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1탄, 2탄, 3탄, 4탄까지 지금 저는 터뜨렸다고 보는데 이번 사건이. 그 다음 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진짜 본선에 들어가면은 그 캠프 내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프락치를 딱 심어갖고 거기서 그 내용을 얻어내가지고 터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각 대선 캠프도 뭐 인재 영입도 좋지만 그게 제대로 된 인재인지 이걸 좀 철저히 체크하고 검증하는 그런 작업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박지원이가 잡아라는 게 북한 간첩을 안 잡고 예. 야당 같은데 이 간첩을 파견해가지고 옛날에도 이게 전쟁 아닙니까 선거는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게 방관계 있잖아요. 간첩 보내가지고 하는 거. 이관계 방관계죠. 그렇죠. 저는 근데 이런 공작에 박지원이가 워낙 능한 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달인입니다, 북한 방문할 때 달인. 보십시오. 달인. 김대중 그때 북한 송금으로 구속돼가지고 이게 다 죽어간다 해가지고 형집행정지로 몇 번 풀려났잖아. 근데 지금 80 넘어서 보세요. 얼마나 건강 얼굴이 그때 교도소 때보다 훨씬 젊어진 거예요. 이게 휠체어 저 출도고 저 침대 출도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저는 이게 그 이번에 바로 이게 그 박지원의 업무 있잖아. 이걸 이게 철저하게 저는 38점. 지금 이게 빨리 롯데 38점. 여기부터 이게 압수하고요. 그다음에 그 박지원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핸드폰, 조성은의 핸드폰 빨리 이게 그 압수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이진동까지. 예. 그 문제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